게다가 최근 들어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하나가 중국의 수출입은행이 사우디에 무역 결제용 위안화를 대출해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금액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러한 중국이 위안화 대출을 해줬다는 건 게다가 이란과 사우디는 원래 미국의 맹방이었습니다. 피로 맺은 맹방 사이인데 과거 냉전 시대에 이란이 미국 대신 소련의 남하를 막으면서 소련과 싸웠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신해서 이렇게 싸웠던 그러한 맹방이었는데 지금 왜 그렇게 서로 틀천지 원수가 돼서 대립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란 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이권 문제로 당시 영국과 미국 기업들이 그 석유 생산 기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란의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거를 국유화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은 이란의 민주 정부를 전복시키고 왕정으로 복고시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역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 민중과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심하게 데모를 하면서 결국은 이란의 왕을 축출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해외로 망명했는데 결국 미국이 이 왕을 망명을 받아줘요. 그래서 이란의 대학생들이 왕의 송환과 왕의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데모를 벌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란 내 미국 대사관을 점거를 하고 444일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특수부대가 그 인질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작전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대학생 주동자 중에 리더가 이란의 대통령이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란과 미국은 아주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는 관계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페트로달라를 만든 페트로달라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페트로달라를 비밀 협상을 할 적에 오펙이 석유를 달러로만 파는 대신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정을 군사력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비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최근에 미국의 행태를 보고 그 당시 했던 미국의 약속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스탠스를 중국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사실 이 두 나라가 왜 미국의 등을 돌렸는지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연연이 길고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거를 말씀을 생략하는 대신에 제가 예전 프로그램을 보면 그 원유와 위안화 원유 결제, 그 다음에 중국과 사우디의 동반자 협정 체결 관련해서 그 당시 만들었던 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양국 간의 협정 타결은 이슬람권에서 중국 외교의 성공적인 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지난 과거를 잠깐 살펴보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4년에 평화공전 5개안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국은 반드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4월 포럼에서도 이를 근거로 글로벌 안보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이란을 방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적에 아랍과 운명 공동체 구축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즉 이를 통해서 중국은 지금 이란의 석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사우디아 아랍권에서도 석유를 수입하면서 앞으로는 이 지역의 석유 물량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밀착됐을 뿐이 없었고 게다가
이제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기술의 공유나 투자 등등 여러 방면으로 협력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이러한 평화 협정을 위해서 그간 사실 중국만 노력한 건 아니고 오만과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 등이 그간 양국 사이에 중재를 서면서 두 나라의 양국 관계를 풀어보자고 노력했었는데 그 마지막 과실을 중국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챙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 중국의 양회 기간 중에 이 양국 대표를 국경으로 불러서 협상을 타결시킨 것입니다. 양국 대표들도 각국의 외무부 장관이 아니라 그보다는 상위격인 양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협상을 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 어디에 또 연결되냐 하면 최근 신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브릭스에 동향하고 직결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미국과 서구가 한편이 돼서 세계 공급망을 다시 구축하면서 다시 냉전 시대로 돌입함으로써 그 상대편인 중국과 러시아 등 이 반서구 세력이 브릭스라는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화상 정상회의를 했을 적에 기존 브릭스 5개국 이외에 13개 국가가 업소보 국가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가장 심도 있게 의논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 동맹체를 확대해야 되겠다. 즉 신입 회원들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달러에 대항해서 브릭스 내에서 유통되는 통화를 개발하자라는 의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의제가 이번에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하고 이게 직결됐습니다. 어떻게 직결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브릭스 화상 정상회의 때 5개국 위에 13개 국가가 업소보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3개 국가 중에서 그때 이란과 아르헨티나는 브릭스 가입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중국 외무성이 이란과 아르헨티나 외에도 4개국이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사우디, 튀르키예, 이집트, 인도네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랄만한 사항은 사우디가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13개 업소보 국가가 아니었었는데 그간 중국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우디가 방향을 브릭스 가입으로 정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는 완연히 중국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브릭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브릭스 통화 개발하고 페트로달러가 충돌했을 적에 과연 사우디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게 처음에 이제 관심사로 이제 떠오른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브릭스 가입 희망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무려 13개국이 가입 희망을 원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알제리,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등이 들어가는 걸로 보아서 중동 산유국들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1대1로 국가들이 브릭스 경제 공동체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입 국가들은 올해 8월 남아공에서 개최될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아마 추가 회원국으로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하나가 중국의 수출입은행이 사우디에 무역결제용 위안화를 대출해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금액은 밝히지 않았는데 이러한 중국이 위안화 대출을 해줬다는 거는 이거는 지난해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적에 양국 간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의 이행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우디하고만 이러한 동반자관계 협정을 체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아랍권 전역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신호로 중국의 아랍권 전체에 대한 위안화 대출 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얘기는 그간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존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이 인프라 투자와 개발 진출을 위해서 이러한 위안화 대출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슬람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 협정의 체결은 중국으로서는 그들의 전략 상품인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고, 양국 간의 가장 긴장이 심했던 지역이 석유의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었었는데,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이제 해소됐다라고 보여서 중국으로서는 중동 산유국의 석유를 중국으로 수송하는데 위험 요소가 이제는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결국 양국 간의 정상화 합의와 그간 브릭스 경제 공동체의 향후 방향과 더불어 이번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적적으로 이란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좌절시킨 이런 일련의 조짐들이 앞으로 페트로달러에 미칠 영향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브릭스 통화 개발 관련해서는 브릭스 동맹국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냐면, 브릭스 통화를 개발한다는 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그 이전에 중국의 위안화와 러시아의 루브라 등을 그 주요 통화로 사용하되, 특히 중국의 위안화가 브릭스 사이에 잠재 통화로서 그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못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런 일련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는 위안화가 나름대로 이런 지역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가 공식적으로 상용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환경에서도 서로 부딪히기 기능으로 거래와 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나 이런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그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급속하게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연유로 위안화가 앞으로는 기축통화로서의 위세를 과거에 생각했던 위안화가 아니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세력들을 끌어들이면서 생각보다는 페트로달러의 균열을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해서 그 아랍 국가들한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은 상하이 석유 선물 거래소를 통해서 석유를 팔아달라라고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하이 선물 거래소를 통해서 팔아달라는 얘기는 위안화를 받고 석유를 팔아달라는 이러한 부탁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나라가 먼저 총대를 메고 석유의 위안화 거래를 시작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석유의 위안화 거래를 하다가 크게 당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카다피가 석유를 유로화도 팔다가 미국의 침공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게다가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유로화로 팔다가 미국의 제재를 받아서 차베스 정권이 몰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석유를 위안화로 거래한다는 게 이거는 쉽지 않은 용기입니다. 그럼에도 역사의 흐름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시기상의 문제이지만 페트로달러의 균열은 올 수뿐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 페트로달러의 균열이 온다면, 즉 위안화의 석유 거래가 공식화된다면, 이는 달러의 수요 감소를 불러와서 미국 국채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즉 산유국 각국이 외환 보유고 대신에 미국 국채를 담지 않고 대신 금과 위안화 국채를 담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함으로써 러시아의 미국 국채가 서구 국가에 다 압수당한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부메랑으로 다시 미국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즉, 이 사태를 바라본 제3세계 국가들이 언제 러시아처럼
이렇게 미국의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이미 그들 나라들은 한 2년 전서부터 외환보유고에 미국 국채를 담지 않고 대신 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의 세계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이 저렇게 힘든 형국인데 앞으로는 그러한 양상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러한 페트로달러의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인데 게다가 지금 미국은 금융위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고 그 외에도 여러 은행들이 위험에 처했고 심지어는 며칠 전에 나온 논문에는 실리콘밸리 같은 은행이 자그마치 190여 개가 더 있다는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미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의 옐런 재무부 장관은 미국 금융 시스템은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미국의 예금 보장 한도인 25만 달러를 넘겨서 그 이후 예금 액수는 얼마든지 관계없이 모두 다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미국이 얼마나 급했으면 모든 예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저렇게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저러한 것까지 저렇게 발표를 할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다급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위기가 진행 중에 있는 미국이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 합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불러올 페트로달러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트로달러 체제의 핵심은 석유라고 생각합니다.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와 또 정치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석유가 아닌 전기나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힘을 쓰고 있는데 석유를 태우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취지의 탈탄소 정책의 효과도 사실상 잘 발휘되지 않는 현황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 오늘처럼 이란과 사우디, 중국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들이 미국과 등져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에너지 패권 다툼은 가속화될 것 같은데 각국의 에너지 패권 다툼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생기는 영향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에너지 패권 다툼 상황에서도 놓을 수 없는 노력이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대체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사실 선진국들은 그 나라의 그 100대 기업 정도 되면은 대부분 자체 생산으로 가겠다라고 기업이 먼저 선두에서 있는 형국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이 아직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에너지 전쟁 시대에는 특히 대기업이 앞장서서 자체 공장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이런 선언 같은 거와 그러한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야 될 거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신냉전 시대의 그 에너지 패권 다툼은 이거는 어차피 앞으로는 장기화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사실은 이 에너지 적자로부터 기인되는 요소가 큰데, 즉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의 증가나 경상수지에서의 마이너스와 같은 이러한 중차대한 어떤 펀더멘털에 해당되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무역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지역별, 품목별, 산업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무역 입국으로 흑자를 이뤄낼지를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시기로 보입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페트로달러가 깨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페트로달러 체제가 쉽게 깨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한다는 것은 페트로달러 체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축통화의 지위가 공고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우디, 이란, 중국이 서로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할 순 있어도 타국들은 여전히 달러로 원유를 결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라는 이 체제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게 언제 균열이 날 거라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러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이거는 미국 국제시장에는 상당히 큰 위기입니다. 지금 미국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거든요. 특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단기금리는 거기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금리, 즉 10년째 이상의 국채는 오히려 장기금리보다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도 지금은 장기 국채를 발행을 못해요.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년 미만의 단기 국채 위주로 팔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연준이 그 양적 긴축을 하면서도 오히려 10년물 국채는 매도를 못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씩 슬금슬금 사서 가격을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미국의 국채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채시장이 어렵다는 거는 다시 설명드리지만 은행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단기채들을 모아서 장기로 대출해주는 그런 업무로 마진을 먹고 사는 시스템인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건 이제 은행 시스템 자체가 그러한 장사를 하지 못해서 대출끼리 막히면서 자금이 경색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경기 침체를 만들어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더 시중에 자금이 경색되고 자금이 돌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을 까먹었는데 뭘 질문하셨죠? 요지가? 사우디와 이란과 중국이 이제 서로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할 수 있어도 타국들은 여전히 달러로 원유를 결제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은 미국 국제시장의 수요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면 미국 국제시장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페트로달러가 깨질진 모르지만 달러 수요가 위축된다는 것이 쟁점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셨네요. 달러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 제3세계나 이 이슬람권들의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외환보유고를 미국 국채 대신 금을 담음으로써 지금과 같이 미국 국제시장의 수요가 팍 줄어들었는데 여기다 석유 거래마저 일부라 하더라도 위안화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그만큼 달러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달러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미국 국채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외환보유고로 달러를 담는다는 건 달러를 담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는 미국 국채를 담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미국 국채가 줄어든다는 거하고 동의해요.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